저는 37세의 남성으로 32세인 지수와 결혼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정의할 구체적인 한순간을 꼽기는 어렵지만 그 불쾌한 전화 통화 이후 모든 것이 악화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전날 놓친 야구 하이라이트를 거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내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경기 해설을 방해하는 벨소리에 짜증이 난 저는 전화기를 주방으로 가져가 아내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다시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건 사람과 맞설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켰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장했습니다. 주말에는 절대로 업무 관련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긴급한 문제는 이메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저는 주방 문 쪽으로 걸어가며 그녀가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했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 중에 그녀는 전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가 우리를 타 지역으로 발령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동한다니, 왜, 그리고 어디로? 라고 제가 물었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회사가 확장 중이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사회가 지사의 성장을 감독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고 저는 인사 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지만 보통 기혼자들을 동의 없이 옮기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전근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절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승진이며 자신의 경력 내내 노력해온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지수는 매우 야심찬 여성이었고 저는 그녀의 그런 점을 존경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그 승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진해서 야근을 하고 7명으로 구성된 팀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힘썼습니다.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지만요. 그녀의 연봉은 2배로 뛸 것이고 많은 특전과 복지 혜택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돈은 결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커리어 사다리를 올라가기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가지 명확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전근을 거절하도록 설득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녀가 그토록 노력해 얻은 기회를 지지하고 축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주말 부부나 장거리 결혼 생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례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가능하겠죠. 안 그래요? 저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지금은 그 말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했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장기 출장이나 몇 달씩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사랑을 유지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되돌아보니 그녀는 저에게 거절할 기회를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진심을 다해 그 자리를 맡지 말라고 부탁했다면 그녀는 고려했겠지만 그것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결혼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싫었지만 만약 우리 결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 차악의 선택이자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친다 해도 제가 다른 선택을 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저녁 내내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저를 조종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진심으로 들떠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사 준비를 마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상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목표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딴짓을 할 리 없다고 믿었기에 외도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그녀에게 한 달에 5일의 휴가를 허용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다 잘 될 거야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순간 우리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장거리 연애는 끊임없는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심지어 그녀가 일하면서도 통화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했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전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이 살 때보다 그녀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필요보다 그녀의 야망을 우선시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2달 전까지는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업무를 돕기 위해 행정적인 업무들을 대신 처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 업무에 더 유연성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 성사 보너스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 5일을 기다리는 것은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를 위해 계약 소식을 비밀로 했고 집중하기 위해 방해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사이에서 가장 긴 공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화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았지만 둘 다 너무 바빠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한 공통 지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저를 차갑고 교활하다고 비난했기에 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큰 계약은 마침내 성사되었고 모든 것이 확정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거래는 하나의 게임일 뿐이야, 자기야.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따낸 대형 계약이었고 저를 상위 10%의 자산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확정 연락을 기다리며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유혹을 참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일들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저는 항공권, 호텔, 식사, 관광이 포함된 서프라이즈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훑어보다가 그녀의 프로필 게시물에서 상훈이라는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에 지적인 외모를 가졌고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업무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채용한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그녀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어두운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고 계약 소식을 알리는 것을 미루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고 그때 그녀가 상훈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방문을 위해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리셉션에서 일하는 지인이 제가 도착할 때까지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지수가 계약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할 생각으로 공항에서 바로 지사로 향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그녀가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사 리셉션 직원이 지수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사생활을 숨기는 것을 좋아했기에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4층 계단을 올라간 뒤 저는 꽃다발을 등 뒤에 숨기고 그녀의 오피스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던 찰나 안에서 그녀의 신음소리와 누군가 계속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배신하는 데는 고작 5개월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지만 저는 간신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나와 다시 사무실로 가서 리셉션 직원에게 제가 왔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10만 원을 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호텔에 머물며 일주일 동안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렌터카로 그녀를 미행했고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직장, 요가 학원, 집 사이에 정해진 경로만 다녔기에 동선을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훈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가 바로 외도 상대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업무 핑계를 대며 경력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그녀가 상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도 안에서는 신음과 거친 숨소리만 들렸으니까요. 저는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으로 침실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광경은 역겨웠지만 그녀가 서둘러 옷을 입으며 정체가 탄로나기 전까지 1분간의 영상을 온전히 담았습니다.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영상을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절망했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말로 제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며 사직하고 심리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녀가 혐오스러웠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상훈과 함께 있던 그녀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나며 사직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의 부모님께 영상을 보내 그들이 키운 딸의 실체를 보게 했습니다. 일부 댓글에 따르면 그녀는 이 일을 맡기 전부터 이미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원했고 한동안 저를 속여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저를 조종해 자신이 그 일을 맡게 함으로써 제가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은 가족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5개월이 지났고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제 아내는 회사의 새 지사를 감독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 동료와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깜짝 방문을 했다가 발견한 일이죠. 이혼 후 저는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고 환상적인 곳인 제주도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제가 처음 올린 글에 대한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 글을 썼을 때, 저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와 좌절, 혐오감을 쏟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댓글을 읽던 중 몇 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람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복수하지 못해 괴로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그녀의 불륜을 부모님께 폭로하고 그녀를 해고당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부모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고시원에 머물며 밤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람기 있는 그녀에게 꽤 어울리는 곳이더군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약 3주 후 그녀가 제 집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하자고 빌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충혈된 그녀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아마 울었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겠죠. 상황이 어떻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서적으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관심은 그녀와 외도한 남자, 상훈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으로 들였고 그녀는 제가 이혼을 재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즉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며 제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신뢰도 잃었고 제가 충분히 벌을 주었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틀린 답을 할 줄 알면서도 질문을 하나 던져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랐죠. 몇 번이나 관계를 가졌느냐고 묻자 그녀는 딱 한 번이었다며 사실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그녀가 하는 어떤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정확히 몇 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대략 짐작이 갔고 확실히 단 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만약 제가 부산에 간 첫 2주 동안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고 그날 방 안에서 그녀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녀의 거짓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는 그녀의 욕구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훈에 대해서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은 저를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연기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만 그녀는 제가 화해를 고려 중이라고 믿으며 속아 넘어갔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즉시 그녀의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제 첫 번째 단계는 지수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상훈의 결혼 생활을 폭로하기 위해 부산행 비행기표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집 근처에 방을 얻고 그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저는 그를 감시하며 제 전처와 외도하는 영상을 터뜨릴 기회를 엿보았고 그동안 그의 아내인 혜원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한 회색빛 눈동자와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녀를 유혹해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복수하는 것이었지만 제 감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혜원은 친절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상훈을 만나는 일조차 줄어들 정도였습니다. 상훈은 직장을 잃고 혜원에게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혜원도 털어놓았습니다. 혜원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그는 최근까지 그녀에게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몰랐겠지만 이 정보는 저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혜원에게 진실을 밝히고 제 꿈에까지 나타나 괴롭히던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쉽게 설득되었고 우리는 그녀가 상훈과 대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의 배후에 제가 있다는 것을 상훈이 확실히 알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파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편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전업주부, 전문가, 공장 노동자, 의사, 변호사, 교육자, 종교인, 심지어 페이스북 친구들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혜원과 준호 상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메시지는 혜원의 남편이자 여러분의 형제, 친구, 동료인 태현민준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저를 모르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그녀의 친구에 대해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했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의심을 없애고 제가 아는 것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혐오하거나 저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화면에는 혜원과 준호가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사진이 있고 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3개월 전 회사 야유회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을 지켰다고 믿었겠지만 아이들을 찾고 있던 제 친구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사진을 찍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친구가 할 일이죠. 저는 그 후 전형적인 불신에 빠진 남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친구와 가족, 하느님 앞에서 맺은 우리의 서약은 욕망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국정원 비밀 작전에 참여하느라
그녀를 오랫동안 혼자 두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군 복무 외에 특수 요원이었던 적이 없고 제가 아는 요원들이라곤 영화 속 인물들 뿐입니다. 일을 하느라 그녀를 혼자 두었기 때문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출장을 가지도 않고 야근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전에는 귀가하니까요. 어쩌면 제가 제 취미에만 빠져서 그녀와 아이들을 방치하고 혼자 즐기며 생일, 명절, 기념일을 놓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유일한 취미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소한 깜짝 선물과 주말 나들이를 무척 좋아했고, 제가 그런 행사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지 지켜보곤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이를 가질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그녀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고,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항상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녀와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직장을 가진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준호와 함께할 시간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가 그녀의 상사라는 점이 낮 시간 동안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얻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꽤 비용이 많이 들었고 어쩌면 불법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법정에서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의 의견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물론 다음 첨부 파일들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불쾌할 것 같으면 열지 마십시오. 두 장의 사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혜원이 애정 어린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는 모습이며 그녀는 이 일에 정말 소질이 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 위 그들의 모습으로 얼굴에는 갈망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 아래에는 그녀가 나에게는 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하지만 모든 의심을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가 제 결정이 확실한지, 실수하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그녀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일이 재발할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제 친어머니처럼 사랑했던 장모님은 제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존경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장인어른은 저를 설득하려 하시겠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을 끌어들여 죄송합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저를 혼자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와 제 아내 사이의 일입니다. 전혀 아니죠. 준호를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아내인 지원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으며 이제 8살과 5살이 된 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는 변할 것이고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또한 이번 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 회사와 경영진에게도 사과드립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만남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품 담당 직원은 이제 왜 그의 사무실에 소파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안 하나 하자면 그 소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정밀 세척을 하십시오. 저는 이 사진들을 법적 증거로 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 변호사는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질지는 의문입니다. 많은 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서연혜원. 아내은 곧 이혼 서류를 받게 될 것이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녀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연.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군요.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떠났다면 마음은 아팠겠지만 당신의 결정을 존중했을 겁니다. 대신 당신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죠. 이제 그 토끼는 다 달아났습니다. 서연. 당신은 후회하겠죠. 아니면 제가 알아차린 것에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과 그 애인은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우리 사이는 끝났습니다.
저는 집을 나갔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으며 나머지는 다 당신 겁니다. 모든 연락은 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저는 다시는 당신과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과 말하지 않을 것이고 설명도 필요 없으며 이유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 같은 건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니 말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냥 사세요, 서연. 저를 혼자 두세요. 준호가 칼에 찔린 듯한 사진을 보고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책상 앞에서 쓰러지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녀를 도왔고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관리자 중 한 명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업무는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전혀 모르던 준호는 문 앞에 서 있는 인사팀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인가요? 팀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사실이라는 거죠? 준호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팀장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당신과 서연이 여기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팀장은 그가 쓰러질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확인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멍청하군요. 당신과 서연이 끼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나 합니까? 우리 주요 고객사 중 다수가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입니다. 고위직 직원 2명이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팀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경영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요청하셨어요. 대주교님과 주요 종교 단체장들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멈추고 준호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15분 안에 여기서 나가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입니다. 아니, 잠깐 30분 더 주지. 지금 서연은 경비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직 메시지를 못 본 모양인데 남편이 보낸 이메일이 뭔지 확인이나 해보시죠. 팀장은 준호를 밀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벼운 바람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즐거운 비밀로 남기를 바랐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면서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는 헛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준호의 아내인 지원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상에, 지원아. 그는 크게 소리치며 급히 그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마 아직 이메일을 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격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사실이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뭐가 사실이라는 거야, 여보? 준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진실을 말할 기회는 딱 한 번뿐이야. 만약 당신이 부정했다가 거짓말인 게 들통나면 그때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이야? 사방의 벽이 그를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래, 사실이야.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옷가지들로 가방 2개를 싸서 차고에 뒀어. 내가 애들 학교에서 데려오는 동안 가져가. 나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적어도 우리 중 한 명은 책임감 있는 어른 역할을 해야지. 특히 애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애들에게 아빠가 출장 갔다고 말해둘게. 분명히 알아둬. 만약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아빠가 왜 더 이상 여기서 같이 살지 않는지 당신이 애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거야. 지금은 애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몇 년 뒤면 알게 되겠지. 그 일로 애들이 당신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난 끊을게. 제발 연락하려고 하지 마. 내가 마음이 생기면 먼저 연락할 테니까. 긴 침묵이 흐른 뒤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쁜 놈아.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호는 뱀이라도 본 듯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서연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려오는 건 흐느낌과 콧물 훌쩍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준호 씨, 준호 씨.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우리 내년에 아이도 갖기로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잃는 건 견딜 수 없어요. 못 참겠다고요. 그날 벌써 20번째,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자문했습니다. 나도 지원이에 대해 똑같이 느껴.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서연아. 우리 둘 다 행복한 결말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사랑했다면 자유를 얻고 함께할 수도 있겠지. 서로 좋아하긴 했지만 우린 단 한 번도 함께할 미래를 계획한 적이 없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커리어는 끝났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지원이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고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시 합치는 건 말이에요. 태현 민준 씨에게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그를 만나서 사랑은 없었다고 설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저지른 짓을 떠올릴 테니까요. 그 사람은 폭력적인 적은 없었지만 지금처럼 상처받은 적도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나중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가 오면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않네요. 우리가 연락한다는 걸 그 사람이 알기라도 하면 우리가 다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이 무너질 거예요. 미안해요, 준호 씨.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서 당신을 아프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그녀가 한숨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지원 씨랑 잘 해결되길 바라요.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멍청했는지 믿기지 않네요. 잘 가요, 준호 씨.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준호는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태현은 약속대로 다시는 서연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협조를 거부했고 법원의 조정 명령이나 상담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구치소 경찰들이 당황하며 영장을 집행하러 사무실로 왔을 때 그는 묵묵히 응했습니다. 판사는 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지만 결국 주말 동안 구금했다가 월요일에 출근할 수 있도록 일요일 밤에 석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서연은 상담을 포기하고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거의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태연이 돌아올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어머니로부터 태연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은 날 그 희망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감정에 북받친 서연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만취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완벽히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통증을 견딜 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서연은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번의 진지한 만남이 있었지만 과거를 밝히지 못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과거를 보듬어주고 미래에 집중해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서연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무척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랬죠. 동료들은 그녀가 회식에도 잘 안 오고 남자들과는 오로지 일 얘기만 한다며 수녀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2년 후 그녀는 우연히 태연을 만났습니다. 태연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전 직장과 비밀 합의를 한 뒤 이 도시를 떠났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결혼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그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보다 살이 빠졌고 흰머리도 보였으니까요. 그녀는 다가가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려 했지만
붉은 머리의 키 큰 여성이 아이 둘을 데리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2살 정도 된 사내 아이와 17살 정도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딸아이는 엄마를 닮은 붉은 곱슬머리였고 아들은 아빠를 닮은 검은 곱슬머리였습니다. 딸아이가 태연의 품에 안기자 여성이 작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태현은 딸을 껴안고 아내에게 입을 맞춘 뒤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졌어야 할 미래의 한 조각을 훔쳐본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지원은 15개월간의 별거 끝에 재결합했습니다. 지원은 개인 상담과 부부 상담을 모두 받을 것을 요구했고 엄격한 혼전 계약서, 재산 분할 합의서도 다시 썼습니다. 준호가 하도 사과를 해대자 지원은 나중에는 짜증을 내며 한 번만 더 사과하면 진짜 떠나버리겠다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원의 곁을 거의 떠나지 않는 가정적인 남자가 되었죠. 새 직장은 전보다 월급이 적었지만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금세 급여 인상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예전의 위치를 회복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직장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재결합했음에도 그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료들과 술을 마시거나 분기별 세미나에 참석하곤 했는데 그런 그녀의 독립적인 모습이 준호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내심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전과는 다르지만 자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서연과 침대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12번 정도였고 한 번에 30분에서 45분 정도였다는 것을요. 넉넉히 잡아도 총 9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서연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수년간의 고통을 겪게 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시간이었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음악 전혀 없었습니다.